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식탐험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파헤쳐볼 자료들은 그 케어유 뉴스의 김형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 집약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분석 기사들인데요. 네, 방대한 자료들이죠. 맞아요. 막 여러 연구와 기사들이 섞여 있지만 이 모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죠? 바로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사회, 기술, 의료, 그리고 당신과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과연 어떻게 뒤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통찰을 추출하는 겁니다. 고령화는 절대 먼 미래의 추상적인 이슈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당장 오늘 저녁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잖아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건 나이듦이라는 현상이 더 이상 개인의 생물학적 변화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내 사회 구조의 재편이라든가 기술 발전의 방향, 심지어 경제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이 변화를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죠. 특히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야기,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묘묘한 역학관계의 변화는 아마 듣고 계신 당신도 깊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네, 그 자료 중에 오랜만에 친정엄마 집을 방문한 딸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많이들 겪으시는 일상이죠. 딸이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고장난 인터넷 공유기를 새로 사서 교체하고 엄마가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크게 보실 수 있게 그 HDMI 미러링 설정을 해드리거든요. 네,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기술적인 세팅이 미러링이나 HDMI 같은 단어가 완전 외계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낯선 용어들이죠. 그래서 딸이 리모컨 버튼 누르는 순서를 스케치북에 막 그림까지 그려가며 꼼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둡니다. 거실에 그 어두침침한 전구도 직접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교체하고요. 아주 일상적인 풍경 같지만 이 짧은 에피소드 안에 현재 시니어들이 겪는 정보 격차와 기술적 소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술의 씁쓸한 단면이 하나 더 등장하죠. 그 유튜브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딸이 엄마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엄마가 평소처럼 TV로 여행 유튜브를 보시는데 갑자기 영상이 끝나고 다음 추천 영상으로 전형적인 기계음 AI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는 대목이죠. 네, 그게 참 골칫거리거든요. 자극적인 자막이랑 같이 막 노년의 불안과 공포심을 부추기는 이른바 시니어 롱폼 영상들이 엄마의 피드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리즘의 착취라고 비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니어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기계적으로 조회수를 뽑아내는 공장형 영상들이죠. 아, 착취라는 단어가 딱 맞네요. 네,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걸러내는 리터러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이런 편향된 알고리즘의 폭격은 무방비 상태로 감당해야 하는 정서적 폭력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구조를 제어할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사례죠. 그래서 딸이 그 자극적인 영상들을 일일이 다 관심 없음으로 차단하고 양질의 다큐멘터리 채널들을 구독해드리면서 이른바 알고리즘 정화 작업을 해드렸다는 거죠. 딸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했네요. 네, 엄마가 맑아진 화면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다고 하는데 딸은 엄마의 작아진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슬픔을 느낍니다. 왜 슬픔을 느꼈을까요? 과거에는 아빠가 안 계실 때 지붕 위로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직접 집을 보수하고 신도시로 이사 갈 때 모든 계획을 척척 주도했던 당찬 엄마였거든요. 예전에 집안의 기둥이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의 빠른 설명을 못 알아들어 눈치를 보고 마트 계산대에서 서두르단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한때 삶의 방향을 거침없이 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딸에게 확인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참 뭉클한 대목이네요. 네, 이 돌봄이 역전되는 순간이라는 표현이 마음을 참 무겁게 하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이 돌봄의 역전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간병 문제의 축소판입니다. 간병 문제요? 네, 과거처럼 대가족이 온전히 돌봄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데
현재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취재 기사를 보면 그 위태로움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박기론 씨라는 69세 중국 동포 간병인의 하루를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환자 6명의 대소변을 치우고 식사를 떠먹이고 무거운 휠체어를 밀고 투석실을 오가는 엄청난 중노동을 24시간 내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노동의 대가를 숫자로 환산해보면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24시간 6명의 중증 환자를 돌보고 한 달에 이분이 손에 주는 돈이 중개 수수료를 떼고 나면 대략 260만 원 남짓입니다. 24시간 일하시는데 260만 원이요? 네, 이걸 시급으로 계산해 볼까요? 대략 3,630원 수준입니다. 3,630원이요.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적은 금액으로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 존엄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죠? 현재 전국 1,200여 개 요양병원의 간병인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8.9%에 달합니다. 78.9%요?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뜻이네요. 네, 사실상 젊은 인력의 유입은 완전히 끊겼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이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이미 완벽한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 진짜 노노간병의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라면요? 지금 요양 현장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이 고령의 670 간병인들이 본인들의 건강 문제나 연령의 한계로 이내 향후 몇 년 안에 한꺼번에 시장을 빠져나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극심한 간병절벽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간병절벽, 간병해줄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거군요. 네, 공급이 사라지니 간병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할 것이고 이는 중산층 가정의 연쇄적인 경제적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의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취약한 계층과 고령 노동자들이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시야를 조금 넓혀서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 상황도 아주 흥미로운 시사점을 줍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앱의 천국이잖아요. 길거리 노점상에서 고구마를 하나 살 때도 알리페이나 위챗 QR코드를 찍는 게 당연한 곳인데 이 눈부신 기술 발전 속에서 정작 시니어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기술의 속도가 포용의 속도를 앞질러버린 전형적인 부작용이죠. 중국은 생활의 모든 인프라가 스마트폰 앱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거대한 앱 생태계가 철저하게 청년층의 정보 처리 속도와 시각에 맞춰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들 기준이라는 거군요. 네, 한정된 화면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와 광고를 옮겨 넣다 보니 직관성은 떨어지고 글씨는 깨알 같아질 수밖에 없죠. 기자가 직접 중국의 국민 쇼핑 앱인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시니어 모드, 그러니까 장배 모식이라는 걸 켜보고 테스트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결과가 어땠나요? 그건 켜면 뭔가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결과가 참 허탈하더라고요. 초기 화면에 메뉴 글씨만 살짝 커질 뿐 정작 결제를 위해 읽어야 하는 상세 상품 설명이나 주의사항 글씨는 여전히 작고 복잡해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혼자 끝까지 결제를 마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자녀들에게 링크를 보내서 대신 사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애초에 서비스의 코어 디자인 자체가 노인에 대한 배려를 배제한 채 구축되었기 때문에 겉포장만 시니어 모드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최근 중국의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아주 도발적이고 근본적인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대중교통, 병원, 은행 같은 필수 생활 앱들은 법적으로 아예 처음 다운로드 할 때부터 시니어 모드를 기본값으로 세팅해서 출시하자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니어 모드로요? 네, 복잡하고 화려한 기능이 필요한 젊은 층이 알아서 일반 모드로 설정을 바꿔 쓰라는 역발상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기술이 시니어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돌봄의 공백을 메워주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적용 사례들입니다. 네, 한국의 헬스케어 기술은 방향성이 아주 좋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시아인사이트가 최근 취득한 AI 돌봄 특허 기술을 보면 단순히 글씨를 키우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의 철학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특허 기술이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예방으로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전에 독거노인 돌봄 센서는 어르신이 집안에서 며칠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그제야 알람이 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사고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거였죠. 소 잃고 외양관 고치는 격이었네요. 하지만 이 새로운 AI 모델은 단순한 동작 감지가 아닙니다.
어르신과 약물 보관함 사이의 거리, 일상적인 음성 패턴의 미세한 변화, 체온과 심박수 같은 다양한 일상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합니다. 일상 데이터를 다 모으는군요. 네, 평소의 패턴을 딥러닝으로 학습한 뒤에 이분의 현재 데이터 흐름을 볼 때 조만간 이상 징후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예측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24시간 곁에 있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간호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고장난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미리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네요. 그러니 기술을 수용하는 어르신들의 태도도 그저 수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충북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사례는 정말 신선했어요. 시니어 유튜버 31명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 중인데 단순히 남의 영상을 보는 걸 넘어서 본인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동년배들을 인터뷰하고 자막까지 편집해서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 자서전을 만들고 계시답니다. 와, 직접 편집까지 하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중국의 소외 현상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기술의 아주 따뜻하고 능동적인 포용 사례죠. 당신의 부모님도 누군가의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는 대신 이렇게 자신의 서사를 직접 기록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기술 포용을 넘어 이제 기술이 인간의 수명과 질병을 다루는 의료 혁신의 최전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니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건강의 최대적, 바로 치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질병이죠. 특히 알츠하이머 진단의 패러다임이 의료 AI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뉴로핏이라는 국내 의료 AI 기업의 성과를 보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가 참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치매가 의심되면 숙련된 의사선생님들이 환자의 뇌 MRI나 PET 영상을 눈으로 일일이 뚫어져라 보면서 판독하느라 길게는 8시간씩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뇌의 미세한 위축이나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초기 축적을 인간의 육안으로 잡아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8시간이나 걸리니까 한계가 명확했겠네요. 그런데 뉴로핏의 AI 솔루션인 아쿠아와 스케일팻은 8시간 걸리던 이 복잡한 분석 과정을 불과 15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15분이요. 8시간에서 15분으로 줄어든다고요? 네,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인바디 검사를 하면 근육량과 체지방이 정확한 숫자로 나오잖아요. 이 AI는 환자의 뇌 해마 부피가 정상군 대비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독성 단백질이 뇌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축적되었는지를 수치 기반의 정량적 데이터로 뽑아냅니다. 눈으로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보여준다는 거군요. 진단의 정확도가 무려 96%에 달하죠. 애매모호했던 초기 진단의 영역을 명확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뇌를 인바디 측정하듯 숫자로 들여다본다니 확 와닿네요. 15분 만에 96%의 정확도라니 정말 대단한 혁신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 연구 분야에서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무서운 추격자가 있습니다. 또 중국 이야기인가요? 네, 다시 한번 중국의 등장인데요. 중국 정부가 무려 1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 뇌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치매 연구의 허브가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진행 중인 연구들을 보면 꽤 파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뇌의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막아주는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인 브레드알13의 임상시험이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림프정맥 문합술이라는 미세수술 연구입니다. 림프정맥 문합술이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쉽게 설명하자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 속의 독성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뇌와 연결된 목 부위의 림프관과 정맥을 수술로 직접 연결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배관을 새로 연결하는 거군요. 네, 뇌에 쌓이는 쓰레기를 강제로 빼내기 위해 새로운 배관 공사를 하는 셈이죠. 치매를 정복하겠다는 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대단히 위협적이면서도 경이롭습니다. 치매하니까 당신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만 떠올리는데 전체 치매 환자의 10에서 15%나 차지하면서도 오진율이 유독 높은 치매가 있더라고요. 바로 루이 소체 치매입니다. 루이 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로와는 증상이 완전히 다르죠. 네, 가족들이 초기에 놓치기 쉽다고요.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보통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리는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지만 루이 소체 치매는 다른 증상들이 먼저 공격해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대단히 생생하고 구체적인 환심이다. 헛것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구석에 모르는 아이가 앉아 있다거나 천장에 벌레가 기어간다는 식으로 실제 하지 않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봅니다. 기억력보다 환시가 먼저 오는군요. 또한 아침에는 아주 멀쩡하게 대화하시다가 오후가 되면 멍해지는 등 인지 기능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종종 걸음을 걷는 파킨슨병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자면서 심하게 잠꼬대를 하거나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렘수면 행동장애도 주요한 특징입니다. 보통 어르신이 자꾸 방에 벌레가 있다고 헛것을 본다고 하시면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 노망 나신 거냐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다그치기 쉽상이잖아요. 그게 가족들이 가장 화나게 하는 실수이자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대처입니다. 위험하기까지 한가요? 루이소체 치매 환자의 뇌신경망에서는 그 환시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 시각적 감각으로 완벽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환자분한테는 진짜 보이는 거네요. 거기다 대고 가짜다, 정신 차려라 라고 강요하면 환자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집니다. 더욱이 이 질환을 일반 정신분열증으로 오인해서 항정신병 약물을 잘못 투여하면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듣고 계신 당신이 일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팁은 이것입니다. 환시를 호소하실 때 사실관계를 정정하려 들지 마시고 그 감정 자체에 공감해 주세요. 공감이 중요하군요. 벌레가 보여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세요 라고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의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올바른 대처입니다. 공감과 안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나온 참에 일상에서 당장 내일 부모님이나 당신을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과학적 건강 팁 2가지만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팁들이 있죠? 첫째, 노년층의 근력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음료 많이들 챙겨 드시죠. 대만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노인의 근력과 골밀도 유지에는 두유보다 우유가 압도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 우유가 더 좋군요. 실제로 운동 직후에 우유를 마신 그룹은 악력이 평균 4.41kg이나 껑충 증가했는데 두유를 마신 그룹은 고작 0.52kg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해요. 동물성 단백질의 힘이 수치로 증명된 거죠. 차이가 엄청나네요. 두 번째 팁은요? 둘째, 치아 건강입니다. 부산대 치과병원 교육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임플란트나 틀니 수술을 하실 때 단순히 연세가 많아서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자가 당뇨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지, 특히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인지를 치과의사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골다공증 약이 치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골다공증 약의 특정 성분이 치과 수술 후 턱뼈가 괴사하는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식습관과 병원 방문 팁 같지만 노년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팩트들입니다.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기술과 의료의 최전선을 살펴봤다면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 거대한 고령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안전망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 시장에서 아주 상징적인 통계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네, 자동차 시장의 구매자 통계인데요. 경제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신차 구매에 주역층하면 젊은 세대를 떠올리시죠? 그렇죠. 2030 세대가 보통 차를 많이 사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30 세대의 신차 구매율은 차량 가격 상승과 카쉐어링 같은 공유 경제 선호가 맞물리면서 지난 10년 내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놀랍게도 6070 세대의 신차 등록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퇴 후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현역이다. 지갑을 열 여력이 있다. 라고 외치는 강력한 실버 파워, 경제력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소비 주체가 변하고 있네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 노년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본력과 소비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실버 세대 이면에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일해야 하는 수많은 노년층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은 여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정책적 과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죠. 네, 양적으로는 1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현장의 행정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평균 경력이 불과 1.35년에 그칩니다. 1년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민원도 많고 행정 처리 부담이 너무 커서 다들 기피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 정책의 전문성이나 연족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척박한 구조입니다. 정책적 딜레마니까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초연금 개편 논의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당정에서는 이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서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네요. 이 논의는 막대한 국가예산 대비 재정 건전성과 실질적 노후 보장 사이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면 정책적 흐름으로 여야나 이념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객관적 사실이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맞아요. 작년 한 해에만 기초연금으로 무려 2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베이비 부머의 고령층 진입으로 수급자 수가 내년이면 8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폐지 줍는 어르신이나 간병에 지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노후 빈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한정된 파일을 두고 지속 가능성을 찾아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인 셈이죠. 고령화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청구서 같은 느낌이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시니어들의 안전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애틀란타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들려온 비극적인 뉴스가 있었죠. 참 마음 아픈 소식이었어요. 네, 90세의 한인 노인 고 김준기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가 다름 아닌 그 아파트에서 일했던 60대 전직 경비원 여성이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범죄 사각지대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매일 안타깝고 분노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신체적 방어력이 떨어지고 고립된 시니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과연 시스템이나 기술만으로 시니어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빈틈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한국 양주시에 있었던 한 작은 식당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양주시의 한 식당 주변에서 80대 어르신이 식당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수상한 검은 비닐봉투를 슬그머니 두고 가는 걸 식당 주인 황 씨가 목격합니다. 무려 현금 14,03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죠. 네, 평범한 이웃이 그걸 놓치지 않은 겁니다. 황 씨는 어르신의 굳은 표정과 이상한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감적으로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판단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앞건은 그 다음이었어요. 봉투를 가지러 수거책이 나타나자 황 씨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단골 손님들과 주변 군인들까지 다 합세해서 도주하는 범인의 퇴로를 막아서고 끝내 잡아냈다는 겁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비극과 양주시의 통쾌한 활극,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뉴로핏의 AI가 치매를 진단하고 시야 인사이트의 특허 기술이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첨단 시대라 할지라도 에어컨 실내기 밑에 돈을 숨기는 어르신의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감지하고 범인을 막아선 것은 결국 평범한 이웃들의 따뜻한 눈썰미와 용기였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촘촘한 지역사회의 관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야말로 고립된 시니어의 안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최후의 백신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방대한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의료 AI가 15분 만에 뇌를 분석하고 치매 정복을 위한 미세 수술이 개발되는 눈부진 기술 혁신의 현장부터 한 달 내내 6명의 대소변을 치워도 시급 3,000원대에 머무는 69세 간병인의 무거운 현실까지 말이죠. 그리고 경제력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연대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네, 신차 시장을 주도하는 막강한 실버 경제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정책적 한계, 마지막으로 이웃을 구한 빛나는 시민들의 연대. 이 복잡하게 얽힌 이슈들은 결국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것처럼 기술의 발전 속도는 경이롭습니다. AI가 치매를 예측하고 혁신 신약이 뇌세포를 지켜내며 인간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하는 놀라운 시대가 이미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거울을 비춰보면 69세 노인이 최저임금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밤새 다른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앙상한 돌봄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극명한 대비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명을 끝없이 연장하고 질병을 정복해 나가는 최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그 길어진 삶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우리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과학이 선사한 생명 연장의 축복이 돌봄의 재앙과 파산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당신과 제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짚어주신 그 묵직한 질문, 오늘 하루 꼭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머지않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데 오늘이 깊은 탐구의 시간이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식 탐험,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